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센 어머니, 억센 막내딸입니다. 기센 어머니, 억센 막내딸.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초여름의 신선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홍대감은 퇴거하여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바깥에선 위험있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지만 마누라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다. 젊은 소실이라도 있어 아양이라도 부리면 집에 와도 재미가 있으련만 예전에 소실을 한번 들였다가 사나운 마누라 등살에 못 버티고 쫓겨간 뒤로는 오로지 성질 사납고 품성이 완고한 마누라뿐이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갸름하고 예쁘장한 계집종의 자태에 홍대감은 잠시 눈길을 멈추었다. 여색을 찾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덕이라 하옵니다. 그래, 천하의 미인이구나. 계집종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몰래 엿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나운 마누라였다. 질투심에 불탄 홍대감 부인은 다음날 즉시 그 덕이라는 계집종을 호라비 머슴과 짝지어버렸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홍대감은 마누라 무서워 곁눈질 한번 할 수 없었다. 홍대감에겐 딸만 셋이 있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갔고 막내딸만 아직 혼자였다. 큰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시댁과 남편을 잘 섬기며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막내딸이었다. 천방지축인데다가 어머니의 사나운 기질을 닮은 것이다. 너도 이제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었으니 쓸데없는 성격을 고치도록 해라. 아버지는 막내딸이 알아듣기 쉽게 잘 타일렀으나 막내딸은 타고난 성격인데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저리도 제 어미의 강자를 쏙 빼닮았단 말이냐. 장차 어떤 사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살까. 홍대감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홍대감이 종로길을 따라 퇴골하던 중이었다.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거덜이 발길질을 하며 행인들을 몰아댔다. 그런데 거덜의 외침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총각이 있었다. 누군데 대감마님 행차를 방해하는 거요? 거덜이 거들먹거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그 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갈 길을 막아서면 되겠느냐? 하고 당차게 대꾸했다. 홍대감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총각을 눈여겨보았다. 넌 어디 사는 누구냐? 종로 사는 박진사의 큰아들 박대찬이라 하옵니다. 내가 박진사의 자제란 말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기백이라면 막내딸의 기도 꺾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았다. 홍대감이 그렇게 감탄하면서 총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다가 총각에게 물었다. 내게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내 사위가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보니 황송한 말씀이오나 대감께서 승낙해 주신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총각도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자 홍대감은 막내딸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래도 정원할 수 있겠나? 대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대차는 홍대감과 한참 무언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홍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즉시 박진사 집에 청혼을 하겠다고 했다. 아니 대감, 신사지방과 사돈을 맺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인이 핏대를 세우며 대감을 몰아세웠다. 그러면 어디로 시집 보낼 생각이요? 저 아이 성격에 시댁에서 쫓겨오면 어떻게 하겠소? 부인은 격이 낮은 집안에 보내면 감히 내쫓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침내 홀리의 날이 되었다. 초래청이 차려지고 손님들이 마당 가득 모여들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신랑이 소문난 바람둥이래. 그래? 어쩌다가 그런 총각하고? 그 얘기가 부인의 귀에 들어가자 난리가 났다. 바람둥이한테 보낼 순 없어. 혼인 못 시켜요. 초래청을 차려놓은 마당에 손님들을 돌려보낸단 말이오. 이제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혼례가 치러졌다. 그런데 신방이 차려졌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랑은 밤새 혼자 독수공방을 하고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신랑이 돌아갔으니 어떻게 한단 말이오? 잘 갔어요. 그럼 바람둥이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더니 대감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어도 신랑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처음엔 잘 되었다던 부인과 막내딸도 서서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직 처녀의 몸이지만 혼례를 올린 마당에 다시 시집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서방 소식은 없어요? 박서방은 무슨 박서방? 내쫓을 땐 언제고. 또다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났다. 이제나 저제나 다시 찾아와 주길 기다리던 모녀가 희망을 접을 무렵 박대찬이 마침내 대과에 장원급제를 했다. 정말 수고했네.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대찬은 홍대감 집을 찾아갔다.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간 뒤 3년 만이었다.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런 훌륭한 사위를 몰라보았네.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대찬을 맞았다. 그날 밤 3년 만에 신방이 차려졌다. 막내딸은 3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하고 나서 순종적인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대찬을 따라 3년 만에 시댁에 들어간 막내딸은 어진 아내요. 시부모를 잘 모시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 살아갔다. 가마 속에서 사라진 여인. 한양 사는 박생원에겐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소실이 낳은 딸이요. 작은 딸은 본처 수생이었다. 박생원이 외도를 해서 큰딸 영선을 낳자 부인은 주변 시선을 생각해서 조용히 영선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길렀다. 하지만 3년 만에 영아를 낳자 모든 관심이 작은 딸 영아에게 쏠렸다. 수고했어, 부인. 하지만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생원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아직 없었다. 아들을 낳으려는 기대로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고 박생원도 나이 들어 첩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감, 어떻게 합니까? 데릴 사위라도 들여 대를 잇게 합시다. 그래서 어려서 주실부모한 상철이를 좀 찍어 집에 와 머물게 했다.
본시 양반의 핏줄인 데다가 바르게 자라온 터인지라 집에 데려와 됨됨이를 겪어보고 마음에 들면 대릴사위로 드린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큰딸 영선이 아니라 작은딸 영화의 남편감이었다. 재산을 소실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던 것이다. 상철이 집에 오자 영선이 그를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자기가 큰딸이니까 당연히 자기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는 은근히 가슴을 설렜다. 상철도 영선의 자태에 반하여 두 사람은 남몰래 사랑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뒷산에서 만나다가 아예 대놓고 상철의 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상철의 방에서 나오던 영선이 박생원의 눈에 띄고 말았다. 너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박생원은 영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노발대발했다. 영선은 그제야 알았다. 자기 남편감이 아니라 바로 영화의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상철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영선이 아니라 둘째 딸 영화가 신부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영선이 소실의 소생이라는 거였다. 감정에 이끌려서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했네. 상철은 영선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영선의 처소 앞을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하고 어쩌다 마주치는 경우에도 눈길을 피해버렸다. 이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박생원은 작은 딸과 상철의 혼사를 서둘렀다.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두고 영선의 모습이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럴만도 해.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수모를 겪으니 생원 어른도 첩의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거야. 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다. 영선이 어디 갔는지 모르느냐? 그때 행랑아범이 나섰다. 어제 울면서 강가로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요. 박생호는 하인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동네 앞을 흐르는 강으로 나갔다. 강가에서 흔적을 살피는데 저만치 영선이 신었던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보였다. 장맛비가 내리던 무렵이라 물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서 한번 살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아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생원 부부는 정성껏 영선의 넋을 위로했다. 하지만 영화의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상철과 영화는 그날 밤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신방에 아무 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본 하녀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신랑 신부 모두 칼에 찔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포도청에서 나와 조사를 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내들이 떠들어댔다. 바로 그날 밤 박생원 집 근처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가마를 세우더니 올라타고서 고개를 넘자고 하더래. 그래서 계속해봐. 무서워서 망설이니까 돈을 넉넉히 주는 바람에 여인을 태웠다네.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갑자기 가마가 가벼워지더래. 그래서 가마문을 열어보니 여인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야. 가마꾼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마를 팽개치고 마을을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지. 사람이 아니군. 한을 품어서 찾아와 복수를 하고 사라진 거야. 포교 이철승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칼에 찔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귀신이 칼을 들고 다니나? 아무래도 이상해.
철승이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그때 가마꾼들 좀 만나볼 수 있어? 소문을 퍼뜨린 가마꾼을 찾아보니 진서방이라는 사내였다. 그날 목격한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요. 어딘가 쭈뼛거리는 낌새를 눈치챈 포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진서방을 앞세워 영선의 생모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보도청에서 나왔소. 영선 낭자의 생모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어쩐 일로? 포교는 포졸 둘과 함께 집안 곳곳을 수색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새로 산 식칼을 발견했다. 칼을 새로 샀군? 전에 쓰던 건 어디 있는가? 강에 내다 버렸지요. 영선의 생모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여봐라, 아궁이 속을 파보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아궁이를 긁어내자 반쯤 타버린 피 묻은 식칼이 나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진서방이 달려들었다. 어디서 수작이냐? 포교는 순식간에 그를 때려눕히고 오랏줄로 묶어버렸다. 생모와 둘이서 짜고서 벌인 일이다. 당장 압송해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뒤채에서 나온 것이다. 저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물론 너도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 모두 포도청으로 압송해라.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혼례를 앞두자 영선은 집을 나와 생모의 집을 찾았다. 자기 딸이 박생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걸 기대하던 생모는 대릴사위가 영화의 신랑감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었다. 딸만 데려가고 자기는 내팽개쳤다고 평소에도 불만이 많던 그녀에게 대릴사위 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때마침 딸이 찾아오자 생모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진서방을 끌어들였다. 우선 딸이 물에 빠진 것으로 꾸몄다. 그리고는 첫날 밤 진서방과 함께 그 일을 벌이고 귀신소동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고, 영선이도 팔자가 사나운 계집이군. 박생원 집에서 벌어진 귀신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대릴사위를 둘러싼 집안의 갈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배짱 좋은 손녀 사이에 수상한 잠버릇. 이대감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고 선견지명이 뛰어났다. 그런 그에게 사무치는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대감 내외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며 살아야 했다. 외아들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대감 내외는 손녀 미령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미령의 나이 18세가 되어 배필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이대감에게 아뢰었다. 아버님, 미령이도 이제 관연하였으니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어떤 사위감을 원하느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병무탈하게 장수할 사람에다가 대관벼슬을 하고 집안 좋고 화평한 가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대감이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허허, 네가 원하는 사위감을 구하려면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쉽지 않겠구나. 그날부터 이대감은 손녀 사위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입궐할 때나 일이 있어 출타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얘기한 그런 손녀 사윗감이 눈에 띄지 않았다. 대관벼슬에 이를 만한 인물이면 미영이 길지 않았고 무병무탈해 보이면 장래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 미령이 신랑감은 찾아보셨는지요? 글쎄다. 그런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구나. 어느 날 이대감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도령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교자를 세우고 잠시 살펴보니 의복은 남루했지만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맑고 비범해 보이는 총각이었다. 잠시 멈춰라. 가서 내가 잠시 보잔다고 일러라. 이대감이 하인에게 이르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도령에게 뛰어갔다. 우리 대감께서 보자고 하시니 같이 가야겠소. 그러자 도령이 하인을 보더니 한마디 했다. 대감이 뉘시길래 날더러 무작정 오라가라 한단 말이오. 하인과 도령이 옥신각신하는 걸 본 이대감은 곁으로 다가갔다. 여봐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부른 것이니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문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못 드릴 건 아니지만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지요? 태도가 정중하고 기백이 넘쳤다. 그건 차차 알려줄 것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도령은 더는 버티지 않고 입을 열었다. 나이는 올해 17이 없고 양반의 자손 박인걸이라 합니다. 그래, 사는 곳은 어디냐? 필동 근처입니다만 연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고개 숙여 예를 정중히 갖추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참 쓸만한 제목이군. 필동에 가서 저 도령의 집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이대감이 하인에게 일렀다. 얼마 후 이대감은 박도령의 집을 찾아갔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보아 집안 형편이 몹시 궁핍한 것이 눈에 보였다. 하인을 시켜 알아보니 아비되는 박선비는 세상을 떠나고 박도령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문에 이르니 어린 하녀가 나왔다. 난 이대감이라는 사람이다. 내 손녀가 있어 나이가 18인데 일전에 이댁 도령을 보았더니 손녀의 배필감으로 마음에 들어 정혼을 하고 돌아가니 이댁 마님께 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교자를 돌려서 집으로 향하며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오늘 있던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치 말아라. 명심해라. 박두령 집의 하녀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마님, 방금 높으신 분이 찾아와 도련님을 손녀 사위로 삼겠다고 전해드리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데께서 우리 같은 집하고 왜 사돈을 맺어? 박도령 어머니는 하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이대감은 며느리를 들게 했다. 그동안 찾아다니던 손녀 사윗감을 찾았구나. 필동에 사는 박씨 가문의 도령인데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얼마 후 박두령 집에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 날짜를 정하려 하자 비로소 박두령 어머니도 실감이 났다. 아니, 이대감 댁에서 우리 집과 사돈을 맺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납치와 연결을 보내자 이대감 며느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께 전적으로 맡겼지만 어떤 사윗감인지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사리에 밝은 하인 하나를 조용히 불렀다. 가서 필동 박도령과 그 댁이 어떤지 찬찬히 살펴보고 오게. 명을 받고 집을 나선 하인이 저녁 무렵에서야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나? 그래, 알아봤는가? 네, 마님. 그런데 대감마님께서 왜 그런 집과 정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다가 바깥 어른도 안 계시고 그 집 도령도 남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당장 뛰어가 이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아버님, 어찌하여 그런 집안에 미령이를 보내려 하십니까? 시집가면 당장 고생문이 훤한데 금지 오겹기름 미령이가 감당이나 하겠는지요? 어찌하여 가세가 다 기울어가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 하시는지 원통해서 눈물이 납니다. 날짜도 잡은 마당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며느리는 분통이 터졌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혼례를 치르는 날이 되었다. 초리상 앞에 미령이와 나란히 선 사위를 보니 며느리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혼례가 끝나고 며느리는 이대감에게 원망의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른 사윗감을 보았더니 가난한 집안에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앞으로 미령이 신세가 걱정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런 사윗감을 구해주었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하다니 지금은 비록 그러하나 머지않아 크게 될 인물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대감은 그렇게 꾸짖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초례를 치른 신랑 신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쓰러져가는 초가를 고치고 신랑 신부가 지낼 방이라도 꾸며야 했기에 그렇게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자 미령의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기운이 펄펄 나는 신랑과 다르게 마르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저렇게 매일 한방에서 지내다가는 큰일이라도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대감은 신랑을 사랑으로 불러냈다. 네가 워낙에 혈기왕성해서 매일 합방을 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오늘부턴 이틀에 한 번씩 여기서 나와 같이 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인걸은 속으론 불만이었다. 사랑해서 이대감과 자게 된 인걸은 안으로 들어가 색시를 껴안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서 이대감이 곤히 잠든 걸 확인하자 이대감의 배 위에 육중한 다리를 걸쳐 놓았다. 아이쿠, 이게 무슨 버릇이냐? 잠에서 깬 이대감이 소리치자 그제야 인걸이 잠에 깬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제가 어려서부터 잠버릇이 고약해서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버릇을 고치도록 해라. 자리에 누워 다시 잠이 든 이대감의 배 위에 육중한 다리가 또다시 걸쳐졌다. 네 방으로 가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인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신부에게 돌아갔다. 그런 꾀를 부려? 저 녀석 배짱 한번 두둑하네. 이대감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신랑 신부는 신행길에 올랐다. 미령이를 시중 들던 여종을 교전비로 딸려보내며 생활이 어렵지 않게 돈과 폐물을 잔뜩 챙겨주었다. 아가씨 시중 잘 들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 살게 될 딸이 걱정이 되어 어머니는 눈물로 전송을 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 미령이는 남편의 재능을 익히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출세를 위해 애썼다. 또한 인걸은 그런 아내의 고마움에 보답이라도 하듯 학문에 열심히 매진하여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 부제학을 거쳐 판서,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때까지 장모되는 미령의 어머니가 살아있었고 가난한 도령의 잠재력을 알아본 시아버지의 선견지명을 감탄에 맞이 않았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가. 진주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해왔다. 어떤 분이실까? 그러게 전관 사또 같기야 하겠어.
아전을 비롯한 관속들은 새로 부임해오는 신관사또가 궁금해 틈만 나면 수군댔다. 마침내 신관사또가 요란하게 행렬을 앞세우고 진주 관아에 들어섰다. 신수가 훤하시고 인자해 보이네. 코가 큼지막한 걸 보니 여색은 밝히시겠네. 교자에 앉은 사또를 보고는 누군가 숨죽여 하는 말이었다. 사또에겐 10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육촌관계인 친척이 숙사, 지금 말로 가정교사로 와 있었다. 바로 그 숙사인 강찬성은 젊고 성격이 강직해서 당숙인 사또에게 무엇이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관속들에겐 그런 강찬성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딱 부러져서 원. 사또 귀에 들어갈까봐 여간 조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사또 몰래 뒷주머니를 차는 게 많았던 까닭이다. 내가 나서 보겠소. 자고로 혈기는 혈기로 다스리는 법이요. 예방이 한마디 했다. 고을의 관기를 관리하고 있는 예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짐작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사또 자제의 글 공부를 돕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찬성을 누군가 찾아왔다. 들어가도 되겠는지요? 누구요? 문을 열어보니 예방이었다. 무슨 일이요? 이 밤중에? 적적하신데 혹시 객회라도 부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한창 때인지라 찬성은 여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가끔 열리는 고울잔치에 불려나오는 기생의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곤 했다. 그걸 간교한 예방이 눈여겨본 것이다. 미향이라는 나이가 있던데. 미향이요? 알다마다요. 아직 수청은 늘지 않았나? 아직입니다요. 하지만 미향이 정도면 머지 않았죠. 한번 사또의 수청을 들면 그 다음부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찬성은 예방을 따라서 미향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찾아가서 보아니 미향의 어미 초선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초선은 남편이 죄인으로 잡혀가고 그나마 인물이 반반한 덕에 관비를 면하고 기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나이 들자 딸인 미향이 대를 이어 관기가 된 것이다. 미향아, 귀한 손님 오셨다. 잠시 후 미향이 주안상을 마련해서 찬성과 예방을 맞이했다.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예방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찬성은 그날 밤 미향과 더불어 객회를 풀었다. 찬성은 그 이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문턱이 닳도록 미향의 집에 들락거렸다. 예방에게 꼬리를 꿰었으니 아전들은 알턴니가 빠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미향은 점고에 빠지기가 일쑤였다. 하루에 한 차례 기생점고를 하는데 찬성을 붙여준 터라 예방은 모르는 척 눈 감아주어야 했다. 사또의 눈에라도 띄어 수청이라도 들라 하면 찬성의 일이 발각날 것이므로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밤마다 몰래 빠져나가는 찬성의 모습을 지켜본 하인에 의해 미향과의 일이 사또 귀에 들어갔다. 아우, 글 공부를 도와주라고 데려왔더니 정신없이 기생집이나 들락거려? 사또는 당장 보따리 싸서 올라가라고 명했다. 그날 밤 급하게 찬성은 미향을 찾아갔다.
여기 온 게 들통나서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한다. 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전 일편단심이에요. 정말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믿어주세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찬성은 한양으로 올라갔다. 찬성은 글 공부에 매진했다. 진사시험을 통과하고 대과에서 여러 번 낙방한 끝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명을 받들어 경상도 암행의사로 내려가게 되었다. 찬성은 진주고을이 궁금했다. 찰방을 시켜 알아보니 진주고을의 부패가 심하다고 했다. 당숙이 떠나고 새로 부임한 사또가 탐관오리인 탓에 백성들의 원성이 잦았다. 역졸들을 소집하고 찬성은 남루한 차림에 진주고을에 들어섰다. 그리고 우선 미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향이 있느냐? 미향의 어미 초선이 찬성을 보고 들어가더니 미향이 나왔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런데 어쩐 일이시죠? 찬성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는 미향이 쌀쌀맞게 물었다. 집안이 몰락해서 이 꼴이 되었다. 의지할 데가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사또전에 들어가야 해서 피곤하네요.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춘향전 같은 결말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구나. 찬성은 쉽게 변해버린 미향의 순정을 대하고는 쓸쓸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고을에 암행어사 출도가 울려 퍼지더니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탐관오리 사또가 무릎을 꿇었고 육조 관속이 차례로 불려나와 신문을 받았다. 그 중엔 예전 그 예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방 차례가 되자 찬성은 관에 속해 있는 모든 기생과 관비 명부를 조사하고 그 중에 미향을 기적에서 빼주었다. 사또가 압송되고 고을을 나서는 어사 강찬성 앞에 미향이 다가왔다.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기적에서 빼주었으니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거라. 그리고 찬성은 남루한 차림으로 뒤돌아 길을 떠났다. 미향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찬성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봉수대 위에 피어난 사랑. 사람 좋은 인걸은 봉수꾼이다. 묘향산 까치봉에 있는 봉수대를 지키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다. 인걸이, 인제 자네 차례예요. 네, 아저씨, 올라가요. 봉수대에서 황노인이 소리치자 인걸은 봉수대 바로 밑 오두막에서 나와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봉수대로 향했다. 교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몸도 안 좋고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자네에게 부탁해. 인걸은 집에 다녀오겠다는 황노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봉수꾼이 된 건 인걸이 황노인보다 먼저다. 인걸의 천고로 봉수꾼이 된 황노인은 인사치레였는지 노총각 인걸에게 자기 여식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금난이었다. 금난을 만나고 온 인걸의 가슴엔 봉화보다 더 큰 불이 붙었다. 그 뒤로 한두 번 더 만났을 뿐이었지만 인걸과 금난은 평생 함께하기로 굳은 언약을 했다.
그 뒤로 인걸은 황노인을 마치 장인어른 대하듯이 모셨다. 인걸이 자신의 순번까지 도맡아주는 바람에 황노인은 신세가 폈다. 하지만 황노인은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할 때가 많았다. 금난이한테 안부 전해줌세. 요즘 정세도 불안한데 얼른 다녀오세요. 인걸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황노인에게 말했다. 산 아래 마을까지는 험한 산길을 따라 오리는 내려가야 했다. 황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인걸은 불을 살피고 매봉을 한번 바라보았다. 매봉에서 봉화라도 오르면 즉시 봉화를 비워 형제봉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 일 없군. 봉수대 위에 자리를 잡은 인걸의 머리에 금난의 어여쁜 모습이 떠올랐다. 잘 지내겠지?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황노인이 인걸의 비번까지 가로채는 바람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금난을 보지 못했다. 인걸은 금난과 살림을 차려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황노인은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숟가락만 들고 살 텐가. 미천이라도 좀 모아야지. 그래서 인걸은 쥐꼬리만한 녹이지만 한 푼 두 푼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다. 황노인이 험한 산길을 내려갔을 땐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이보시오, 말 좀 묻겠습니다. 바라보니 말끔한 차림의 사내가 다가왔다. 날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을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황노인이 대답했다. 마침 비번이라 집에 가는 길인데 괜찮다면 하룻밤 거하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한시름 덜었군요. 황노인이 집에 가자 금난이 나와 맞았다. 이분은 마을을 지나는 객인데 묵을 곳이 없어서 모셔왔다. 아침에 나와 같이 나갈 테니 편히 모시도록 하자. 아버지의 분부대로 금난은 이것저것 차려 주안상을 내왔다. 이거 받으시지요. 사내는 돈꾸러미를 황노인 앞에 내놓았다.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잠자리를 내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황노인과 사내는 오랫동안 친분이라도 있는 사이처럼 술잔을 주고받았다. 따님이 고우시네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사내는 몇 개월 전 아내와 사별하고 마음을 잡지 못해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금난이와 짝이 된다면 좋겠구나. 봉수꾼과 비교할 수 있겠어? 황노인은 사내가 내놓은 돈꾸러미를 슬쩍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이곳은 풍광이 정말 좋은 곳이요.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내일 하루 더 묵고 나를 따라 구경 한번 하시구려. 그럼 그럴까요? 다음날 사내는 황노인을 따라 묘양산 봉수대를 따라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절경을 보여주려고 내가 데려왔지. 조금 있다가 돌아갈 거야. 인걸이 낯선 사내를 경계하자 황노인이 대꾸했다. 한참을 주변을 돌아보더니 사내가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요즘 정세도 안 좋은데 외부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해요?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게. 새벽에 교대할 테니 그리 알게. 황노인이 초막으로 들어가자 인걸은 봉수대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었다.
졸린 눈을 부릅뜨고 앞을 응시하고 있는 인걸의 등 뒤로 다가오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 정체 모를 그림자는 손에 비수를 들고 당장이라도 인걸을 찌를 기세였다. 하지만 인걸은 다가오는 위협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심해요! 뒤를 보세요! 어디선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인걸은 순간적으로 뒤에서 다가오는 사내를 넘어뜨려 꼼짝 못하게 제압했다. 꼼짝 마라! 넌 누구냐? 밝은 데서 보니 낮에 황노인을 따라온 낯선 사내였다. 그때 황노인이 인걸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올라왔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인걸에게 위험을 알린 금난이 나타났다. 아니, 이 험한 곳을 어떻게? 행동이 수상해서 저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 나설 때 뒤를 밟았지요. 금난이,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인걸이 사내를 밧줄로 기둥에 묶어 놓았다. 그 순간 내붕에서 봉화가 피어올랐다. 위급 상황이다. 적이 침략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신호입니다. 인걸이 까치봉 봉수대에 봉화를 올리자 얼마 후 형제봉에서도 봉화가 피어올랐다. 묶여있는 사내는 적의 첩자였다. 황노인에게 접근해서 봉수대 위치를 알아내고 봉화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서 군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었다. 여보게, 내가 정말 잘못했네. 황노인은 인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 첩자를 안주 관아에 인계하고 올 테니 여기를 맡아주세요. 날이 밝자 인걸은 사내를 포박한 채 산에서 내려갔다. 아버지, 이제 저희 혼인시켜주세요. 그래, 알았다. 인걸이 돌아오면 그리 하마. 그날 저녁 무렵 인걸이 돌아와서 첩자는 안주 관아에 넘겼고 빠른 봉화 신호 덕분에 적의 침략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위기에 잘 대처한 공으로 인걸은 봉수대 호장에 임명되었고 금난과 혼인을 하고 황노인의 집에 같이 살았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이후로 황노인도 자기 일을 인걸에게 떠넘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봉수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항마을 총각과 욕심쟁이 의원. 학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하여 항마을이라 부르는 마을에 착한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있는 총각은 그날도 어김없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 무엇인가 들여다보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돌시기가 나무에 올라가 둥지에서 알을 꺼내왔어요. 총각이 보니 아이의 손에 부화할 무렵에 학의 알이 들려 있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도로 가져다 놔라. 총각의 말에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알을 들고 달아났다. 나도 한번 만져보자. 아이들이 돌시계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만 달아나던 돌시계의 손에서 알이 떨어져 바닥에 뒹굴었다. 나무꾼 총각이 달려가 보니 알이 깨져 부화하려던 새끼는 이미 죽어 있었다. 아, 불쌍하게도. 총각은 아이들을 꾸짖고 나서 죽은 새끼를 둥지 속에 넣어주었다. 내려오는 길에 돌아보니 어미학이 둥지로 돌아와서 죽은 새끼를 보았는지 날개를 퍼덕이며 안타깝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나무꾼 총각이 산에 오르다가 학둥지를 올려다보니 둥지에서 새끼학 2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남은 알은 1개뿐이었는데? 죽은 새끼를 둥지에 넣어줄 때 알이 1개 더 있었는데 새끼학이 2마리라서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죽은 새끼가 살아나기라도 했나? 총각은 궁금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둥지가 있는 나무에 올라가 보니 틀림없이 새끼아기 2마리였다. 그런데 둥지 안에 영롱한 빛을 띤 주먹만한 돌이 1개 있었다. 이게 무슨 돌이지? 그냥 돌이니 가져가도 되겠지. 나무꾼 총각은 돌을 꺼내 품에 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머리맡에 모셔두었다. 며칠 후 나무꾼 총각은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끼 낀 바위를 딛다가 그만 미끄러져 버린 것이다. 상처를 싸매고 간신히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그날 밤 심하게 앓았다. 치료할 약도 변변치 않아 상처가 나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간신히 잠이 든 총각은 아침에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지? 다 나았네? 다친 상처가 자고 일어나니 깨끗이 나아 있던 것이다. 총각은 하계둥지에서 본 새끼 2마리를 떠올리고는 머리맡에 둔 돌에 눈길이 갔다. 혹시 저 돌이 죽은 새끼도 살리고 내 상처도 치료해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가까이에서 다시 들여다보니 돌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오는 듯이 느껴졌다. 총각은 그 돌을 소중하게 싸서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그 마을 박진사의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유용하다는 의원이면 의원,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평소에도 흠모하던 나무꾼 총각은 돌의 힘을 빌려보자는 생각이 들어 돌을 품에 넣고 박진사 집을 찾아갔다. 네가 무슨 수로 내 딸의 병을 고쳐? 어르신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그래요, 영감. 혹시 고칠지 누가 압니까요? 한번 맡겨보세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총각의 모습에 진사 부인이 거들었다. 참, 그 대신 내 말이 조금이라도 헛소리라면 네 목숨은 없는 걸로 알아라. 박진사는 엄포를 놓으며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가씨 방에서 하룻밤 머물며 치료하도록 해주십시오. 뭐? 처녀 방에서 하룻밤을? 박진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해요. 고치기만 한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총각은 누워있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 품에서 돌을 꺼내 아가씨의 머리맡에 놓았다. 병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누워있는 박진사 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 상처를 치료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가씨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렇지 못해도 오늘 아가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어.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눈을 뜬 박진사의 딸은 얼굴에 발그레 재혈색이 돌아 일어나 앉았다. 내 딸을 살려주었구나. 그래, 무엇을 바라느냐? 박진사가 기뻐하며 총각에게 물었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가씨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뭐? 내 딸을? 그럽시다, 영감. 이미 하룻밤을 같이 보내지 않았소. 아버지, 저도 저 사람과 혼인하겠어요. 딸도 생명의 은인인 총각에게 시집 가겠다고 하는 거였다. 그렇게 나무꾼 총각은 어여쁜 처녀를 색시로 맡게 되었다. 이후로도 총각은 그 신비한 돌로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박진사 딸의 병을 치료하러 왔던 한 못된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다. 하계둥지에서 가져온 돌로 병을 낫게 했단 말이지. 말로만 듣던 환원석이라는 게 틀림없어. 그것만 손에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못된 의원은 병을 치료해 주어 친분이 있는 날쌘 도둑에게 부탁을 했다. 그 돌만 훔쳐내 오면 1,000냥을 주지. 도둑이 생각했다.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는 돌보다는 나한텐 돈이 더 좋지. 그리고는 돌을 훔쳐서 욕심쟁이 의원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제 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천하의 명의가 된 거야. 못된 의원은 돌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런데 돌이 군데군데 얼룩져 있는 게 아닌가. 깨끗하게 광이 나도록 닦아야겠다. 그런 돌을 깨끗이 닦고 윤이 나도록 문질렀다. 됐다. 이제 모든 병을 고치는 천하의 명의라고 간판을 내걸자. 못된 의원은 간판을 내걸고는 자신만만하게 손님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한테 맡기시오. 의원은 큰 소리를 치고는 큰 돈을 요구했다. 병만 낫게 해주면 달라는 대로 주겠소. 병을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 돈을 챙겼지만 문제는 병이 낫지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이거 순 사기꾼이구먼. 당장 관가로 가자. 욕심쟁이 의원은 남을 속여 돈을 갈취한 죄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생명을 살리는 환원석은 깨끗이 닦고 윤을 내는 바람에 신비한 기운이 다 사라져 그저 평범한 돌덩이가 되고 만 것이다. 젤린다의 남편은 괴물. 가난한 남자가 3딸과 살고 있었다. 그중 막내딸은 가장 예쁘고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았다. 까칠한 두 언니는 그녀를 심하게 질투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는 막내를 무척 사랑했다. 어느 날 가까운 시내에 한 달 동안 큰 시장이 열렸다. 그 가난한 아버지는 필요한 음식을 사러 시내로 떠나기 전에 딸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지 물었다. 큰딸 로시나는 드레스를 원했고 둘째 마리에타는 쇼를 부탁했는데 젤린다는 예쁜 장미 한 송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다음날 일찍 여행을 떠나서 빨리 시장에 도착해 필요한 것들을 샀다. 그리고 로시나의 드레스와 마리에타의 숄은 쉽게 구했는데 장미를 얻기 위해 힘들게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그 계절에는 젤린다에게 줄 장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젤린다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는 그가 온 첫 번째 길을 걸어 잠시 여행하다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멋진 정원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는 쉽게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과 식물들로 가득했는데 한편에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가득 찬 키 큰 장미덩굴이 있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생각 없이 손을 뻗어 젤린다에게 줄 장미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런데 줄기에서 꽃을 꺾자마자 큰 소리가 나며 땅에서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용처럼 생긴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환한 얼굴로 소리치고 그 가엾은 사람에게 말했다. 나쁜 사람 같으니 당신은 내 장미덩굴에 손을 대고 망쳐놓았으니 곧 죽게 될 줄 알아라. 무서워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가엾은 사람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자기가 왜 장미를 꺾었는지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에겐 가족이 있어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괴물은 더욱 화를 내며 대답했다.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해야 한다.
그 장미를 부탁한 딸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네가 죽든지 해라. 간청이나 눈물로 그의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했다. 괴물은 결정할 시간을 주겠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커다랗게 상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선물을 주고 젤린다에게 장미를 주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괴로워서 죽을 것처럼 창백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딸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들이 재촉하자 결국 가엾은 사람은 비통하게 울며 불행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젤린다와 나 둘 중 한 명이 그 괴물에게 산채로 먹혀야 한단다. 그러자 두 언니는 젤린다에 대한 분노의 말을 쏟아부었다. 저 매혹적인 아이를 봐. 저 아이가 괴물에게 가야 해. 이 계절에 장미를 원했잖아. 정말.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 그 말에 젤린다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니 말이 옳아요. 제가 괴물에게 갈게요. 아버지 저를 그 정원에 보내주세요. 신에게 맡겨야죠. 다음 날 젤린다와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 해질 무렵 그 정원 문에 다다랐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전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귀족의 저택에는 온통 밝게 불이 켜지고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여행자가 현관에 들어가자 갑자기 손에 밝은 램프를 든 4개의 대리석 조각 인간들이 그들을 계단으로 인도하고 식탁 가득히 음식이 차려진 큰 홀로 데리고 갔다. 배가 너무 고팠던 여행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끝냈을 때 그 조각 인간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한 멋진 침실로 데리고 갔다. 젤린다와 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밤새 고온히 잠을 잤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젤린다와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으로 내려가 괴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장미덩굴로 왔을 때 아주 무섭고 못생긴 얼굴을 한 괴물이 나타났다. 젤린다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며 온몸을 벌벌 떨었는데 괴물은 불같은 눈동자로 그녀를 주의 깊게 쳐다보고서 그 가엾은 사람에게 말했다. 좋아, 내 말을 지켰으니 됐어. 이제 여자만 여기 남도록 하고 당신은 돌아가. 그 말에 나이 든 사람은 자기를 대신 없애달라고 말했다. 젤린다도 반은 멍해진 상태로 눈에 눈물을 가득 안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간청은 소용이 없었다. 괴물이 돌처럼 반응하자 그 사람은 슬퍼하며 사랑하는 젤린다를 괴물의 손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괴물이 젤린다와 둘이 남게 되자 그는 젤린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행동했다. 젤린다가 얼굴만큼 마음씨도 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괴물은 젤린다와 정원을 거닐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은 정원에서 이렇게 물었다. 젤린다, 내 아내가 되어줄래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괴물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배로 더하며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젤린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날까지는 그게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어. 젤린다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왕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괴물과 결혼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괴물은 너무 못생기고 짐승처럼 생기고 항상 요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괴물이 젤린다를 급히 불러 말했다. 젤린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당신 아버지가 죽게 될 거야. 그는 몸이 너무 아파.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마법 거울을 꺼내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젤린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울었다. 오, 우리 아버지를 살려줘요, 제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성실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빨리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해주세요. 젤린다가 그 말을 하자 괴물은 곧 멋진 젊은이로 바뀌었다. 젤린다는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젊은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젤린다, 사실 나는 오렌지 나라의 왕자요. 늙은 마녀가 나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가 될 때까지 이 장미덩굴에 가두어 놓았던 거요. 그리고는 젤린다를 꼭 껴안았다. 왕자는 젤린다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떠났다. 그들을 만난 아버지는 너무 기뻐 병이 다 나았고 그 후 젤린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어느 나라에 어떤 어려운 수수께끼라도 다 풀어내는 딸을 가진 왕이 있었다. 그 딸에겐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수수께끼란 없었다.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왕은 온 나라에 신하를 보내 공주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자는 누구든지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공표를 했다. 하지만 공주가 수수께끼를 풀면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공주는 매우 아름다웠고 왕국은 아주 거대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왕자, 후자, 교수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공주는 그들이 내는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버렸고 그들은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한편 이 왕국의 한 외진 곳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들을 둔 과부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바보 주안이라고 불렀다. 그 시골뜨기 주안도 왕의 공표를 듣고는 왕궁에 가서 공주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 저도 공주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싶어요. 절대로 안 된다. 수수께끼를 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 너도 죽을 게 분명해. 어머니는 아들을 말렸다. 하지만 바보 주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하고야 말았다. 주안이 앞말에 안장을 얻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이 가는 길에 먹을 케이크를 만들었다. 착한 아들이 낯선 도시에서 교수형을 당하느니 가는 길에 편안하게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케이크에 독을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주안은 케이크를 받아들고 길을 떠났다. 한참 동안 여행을 하던 주안은 매우 지쳐 있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망고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기로 했다. 그리고는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주안이 잠을 자는 동안에 배가 고픈 앞말이 주안의 케이크를 찾아내서 한 입에 먹어버렸다. 앞말은 케이크를 먹자 곧바로 죽어버렸다. 그러자 까마귀 4마리가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말 위에 내려앉았고 까마귀들도 곧 죽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주안은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할 수 없지. 이 까마귀라도 배가 고프면 구워 먹어야지. 주안은 까마귀 한 마리를 집어 깃털을 뽑고 줄에 꿰어 목에 두르고 여행을 계속했다. 숲을 지나갈 때였다. 7명의 도둑들이 주안을 습격해서 털 뽑은 까마귀를 빼앗았다. 도둑들은 까마귀를 구워 먹고 모두 죽어버렸다.
이런, 도둑들이 내 까마귀를 다 먹어버렸네. 하는 수 없지. 도둑의 총으로 먹을 것을 직접 사냥하는 수밖에. 주아는 도둑들의 총 한 자루를 들고 먹을 걸 찾기 위해 주위를 살피며 계속 길을 갔다. 주아는 다람쥐를 발견하고 총을 쏘았다. 하지만 총알은 다람쥐를 비껴갔고 대신에 새끼를 뵌 토끼가 맞았다. 주아는 토끼 가죽을 벗기고 신문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다. 배를 채운 주아는 여행을 계속해서 어느 강에 다다랐다. 강에 걸린 다리를 건너다가 문득 밑을 내려다보니 죽은 말이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 말 위에는 까마귀 3마리가 있었다. 마침내 왕궁에 도착한 주아는 공주에게 수수께끼를 내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모두 어리숙해 보이는 주안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또 불쌍한 사람이 죽게 되었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정했다. 하지만 바보 주아는 신경 쓰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님, 나는 굼벵이를 타고서 출발했는데 굼벵이는 넷을 해치웠지요. 이것들이 그 7을 더 죽이자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총으로 쏘았고 볼 수 없었던 걸 죽였지요. 글자를 가지고 요리를 했지만 내가 먹은 고기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오는데 시체가 셋을 나르고 있었죠. 이것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공주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당황했다. 어머, 그게 뭘까? 지금까지의 수수께끼와는 다른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어쩌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사흘을 받았다. 공주는 첫날 밤은 하녀를 시켜 해답을 얻어내려 했다. 어서 주안에게 가서 답을 알아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알아내야 해. 하지만 주안은 절대로 하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첫째 날이 지나갔다. 두 번째 밤에도 하녀가 주안이 묵고 있는 방으로 가서 해답을 알려달라고 했다. 제발 해답을 알려주세요. 절대로 안 돼요. 혹시 공주님이 직접 부탁하신다면 너 모를까?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다. 그래서 셋째 날 밤은 공주가 직접 주안의 방으로 왔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세요. 뭐든지 드릴게요. 그럼 당신 잠옷과 반지를 지켜주세요. 아침이 되면 당신이 알고 싶은 걸 말해주겠어요. 주안이 말했다. 공주는 시키는 대로 했다. 아침이 되자 주안은 공주 귀에 대고 해답을 속삭였다. 공주는 모두 앞에서 수수께끼의 답을 설명했다. 그러자 왕은 주안을 교수행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불쌍한 주안은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꾸나. 왕이 허락하자 주안은 공주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못 맞춘 것입니다. 주안이 소리쳤다. 내가 공주에게 말해줬다는 증거가 있느냐? 왕은 증거를 요구했다. 그러자 주안은 공주의 잠옷과 반지를 들어올렸다. 아니, 저건 공주의 잠옷과 반지가 아닌가? 됐어. 공주는 저자와 결혼하도록 해라. 왕은 즉시 결혼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주안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둘은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사실 바보 주안은 어느 왕자들보다 더 똑똑했던 것이었다. 황금사과 도둑.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의 정원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에서 매년 황금사과가 열렸다. 그러나 사과를 수확할 시기가 되면 황금사과가 사라지고 말았다. 누가 그걸 따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모르게
사과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왕은 세 아들을 두었다. 어느 날 왕이 아들들에게 황금 사과를 찾아오거나 도둑을 잡아오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첫째가 되든 둘째가 되든 심지어 가장 어린 막내가 되든지 말이다. 먼저 첫째 왕자가 나섰다. 첫째는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지켰다. 날이 저물자 황금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그 빛이 너무 강하고 눈부셔서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왕자는 그 새의 눈부신 빛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재빨리 궁전으로 뛰어들어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황금 사과가 없어졌다. 첫째 왕자는 용기를 내어 그 새를 잡기 위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다. 왕은 왕자다운 구미에 걸맞도록 준비를 해주고 옷과 좋은 의복도 충분히 내주었다. 왕자는 길을 떠난 후 얼마 못 가서 허기를 느끼고 아침을 먹기 위해 길가에 앉아 짐보따리를 풀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 그 앞에 앉더니 왕자를 쳐다보았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세요. 여우가 말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이 음식은 내가 먹어야 할 몫이야.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거든. 왕자가 말했다. 청 그러시다면. 여우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첫째 왕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쉰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 가다 보니 큰 도시가 나왔다. 그 도시에는 언제나 시끌벅적 즐겁기만 한 좋은 여인숙이 있었다. 왕자는 그곳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여인숙에 묵었다. 그곳에서는 춤과 술과 흥겨움이 넘쳤기 때문에 왕자는 황금새라든가 아버지인 왕이라든가 앞으로의 여행, 심지어 왕국에 대해서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여행이 거기서 멈춘 것이다. 1년이 지나자 둘째 왕자가 정원에서 도둑을 지켰다. 왕자는 역시 사과가 무르익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황금새가 태양처럼 빛을 발하며 날아왔고 왕자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허겁지겁 궁전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침이 되자 황금사과는 사라지고 없었다. 둘째 왕자는 용기를 다시 내어 그 새를 잡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왕자가 떠날 채비를 하자 왕은 왕자의 품위에 걸맞은 준비를 해주고 돈과 좋은 의복도 충분히 내주었다. 그러나 둘째에게도 첫째 왕자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둘째 왕자는 얼마쯤 가다가 배가 고파졌고 아침을 먹기 위해 길가에 앉아 짐보따리를 풀었을 때였다. 여우 한 마리가 소나무 숲에서 나와서는 그의 앞에 앉아 쳐다보았던 것이다. 먹을 걸 조금만 주세요. 여우가 말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이 음식은 내가 먹어야 할 몫이야.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거든. 왕자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여우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왕자는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쉰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첫째 왕자가 보았던 그 도시와 시끌벅적 즐겁기만 한 여인숙이 나타났다. 둘째 왕자도 그곳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고 첫째 왕자를 만나 같이 머물렀다. 첫째는 흥청망청하면서 즐기느라 돈과 의복을 다 탕진했지만 동생을 만나자 다시 활기에 넘쳤다. 여인숙은 춤과 술과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둘째 왕자 또한 황금새라든가 아버지인 왕이라든가 앞으로의 여행, 심지어는 왕국에 대해서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여행도 거기서 멈춘 것이다. 다시 사과가 익어가는 계절이 되자 이번에는 막내 왕자가 정원으로 나가 도둑을 지켰다. 막내 왕자는 시종을 데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망을 보게 했고 서로 잠들지 않도록 격려했다. 갑자기 그들 눈앞에 태양처럼 밝은 빛이 나타났다. 황금새가 나무 쪽으로 날아올 때 그 새의 깃털 하나하나가 똑똑히 보였다. 왕자는 나무 위로 기어올랐고 그와 동시에 황금새는 사과나무를 덮쳐 사과를 가져갔다. 왕자가 새를 붙잡으려 했지만 꼬리 깃털 한 개만 뽑았을 뿐이었다. 막내 왕자는 그 깃털을 들고 왕의 침실로 왔는데 깃털 때문에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왕자는 두 형을 찾고 황금새를 잡고 싶었다. 왕자는 자신이 아슬아슬하게 새를 놓쳐서 꼬리 깃털 한 개만을 뽑았지만 그 새가 다시 어딘가에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왕에게 말했다. 왕은 막내를 보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막내가 다른 두 형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세상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막내 왕자마저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내 왕자가 너무나 열렬히 간청하자 마침내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다. 왕자는 떠날 채비를 했고 왕은 왕자의 품 위에 걸맞도록 준비를 해 주었다. 돈과 옷도 내주었다. 그리하여 왕자는 길을 떠났다. 왕자는 얼마쯤 가다가 배가 고파져서 보따리를 풀고 길가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 왕자 옆에 가까이 앉더니 그를 쳐다보았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세요. 여우가 말했다. 이 음식은 내 몫이야. 앞으로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너에게 조금 나눠줄 수는 있어.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왕자로부터 고기 조각을 얻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왕자가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큰 행운도 얻게 되실 거예요. 여우가 말했다. 왕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왕자와 여우는 함께 떠났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왕자가 보았던 같은 도시와 시끌벅적 즐겁기만 한 여인숙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저는 밖에 있겠어요. 개들이 보면 시끄러워지거든요. 여우가 말했다. 또한 두 형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왕자에게 말해주었다. 왕자님도 그곳에 한번 들어가시면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하실 수 없게 될 거예요. 여우가 덧붙였다. 왕자는 여인숙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래서 여우는 남고 왕자는 계속 갔다. 왕자가 여인숙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소리가 들려오자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느꼈다. 왕자는 거기서 두 형을 만났고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여우와 여행과 황금새와 아버지인 왕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머물러 있을 때 여우가 와서 문을 조금 열더니 왕자에게 이제 떠나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왕자는 정신을 차렸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한참 가다가 저 멀리 높은 산이 있는 것을 보았다. 여우가 말했다. 저 산을 넘어서 약 500km쯤 가면 황금잎이 달린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나무에 왕자님이 꼬리깃털을 뽑았던 그 황금새가 앉아 있을 거예요. 왕자와 여우는 함께 그곳으로 갔다. 왕자가 그 새를 잡으려 할 때 여우는 왕자에게 눈부신 깃털 몇 개를 주고 새 앞에서 흔들어 보이도록 했다. 새가 그 깃털을 보더니 날아 내려와서 왕자의 손에 앉았다.
여우는 왕자에게 보리수나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안에는 보리수나무의 주인인 커다란 트롤이 살고 있으므로 만일 왕자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만지게 되면 트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왕자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트롤은 서양 도깨비다. 왕자는 나무를 만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위에 황금새가 내려앉았을 때 왕자는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척 아름답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왕자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렸고 그 순간 트롤이 나타났다. 누가 내 나무와 새를 훔치려 하느냐? 트롤이 울부짖으며 너무 화가 났는지 불꽃을 내뿜었다. 왕자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내 이웃이 나한테서 훔쳐간 말을 되찾아준다면 살려서 보내주마. 그럼 어디서 그 말을 찾아야 하죠? 왕자가 물었다. 저 넓고 푸른 산 너머 500km쯤 떨어진 곳 지평선 저쪽에 살고 있지. 트롤이 말했다. 왕자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왕자가 여우에게로 돌아오자 여우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점점 골치 아프게 만드시는군요. 제 말을 잘 들었다면 벌써 집에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여우가 투덜거렸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했다. 왕자는 트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찾아야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왕자가 말을 데려가려 하자 여우가 말했다. 낙국간에 들어가시면 벽에 온갖 종류의 말고삐들이 걸려 있을 거예요. 금과 은으로 된 것들도 있지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트롤이 와서 왕자님을 해칠 거예요. 왕자님은 가장 보기 흉하고 초라한 고삐를 가져와야 합니다. 왕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마국간에 들어가자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고삐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황금으로 빛나는 가장 멋진 고삐 하나를 골랐다. 그 순간 트롤이 나타났고 무척 화가 났는지 불꽃을 내뿜었다. 누가 내 말과 고삐를 훔치려고 하느냐? 트롤이 부르짖었다. 도둑들은 모든 사람이 훔친다고 믿지요. 하지만 제대로 훔치지 못하는 사람들만 목이 매달린답니다. 왕자가 말했다.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 이 자리에서 없애주지. 트롤이 외쳤다. 왕자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내 이웃이 나한테서 훔쳐간 아리따운 아가씨를 찾아와 준다면 널 살려주마. 그럼 그 이웃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왕자가 물었다. 저 높고 푸른 산 너머 500km쯤 떨어진 곳 지평선 저편에 살고 있지. 트롤이 말했다. 왕자는 그 아가씨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풀려났다. 그러나 왕자가 돌아왔을 때 여우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 봐도 훤했다. 또 일을 어렵게 만드셨네요. 제 말을 잘 들으셨다면 벌써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여우가 말했다. 왕자는 열심히 빌고 간청하면서 함께 가주면 여우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여우는 그의 청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었다. 왕자와 여우는 다시 길을 떠나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잡혀간 곳에 도착했다. 자, 왕자님이 약속을 했지만 이제 왕자님이 트롤에게 목숨을 맡기도록 하지는 않을 작정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겠어요. 여우가 말했다. 그래서 여우가 들어갔고 잠시 후에 무사히 아가씨와 함께 나왔다. 그들은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왕자와 여우는 말을 가지고 있는 트롤에게 가서 말과 빛나는 고삐를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또 보리수나무와 황금새를 가진 트롤에게 가서 그 나무와 새를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조금 가다가 호밀밭이 나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군요. 왕자님은 어서 계속하세요. 저는 여기 잠시 남아있겠습니다. 여우는 호밀짚으로 겉옷을 엮어 입고 성직자처럼 꾸몄다. 그때 새 트롤이 왕자를 덮치러 쫓아왔다. 아리따운 아가씨와 황금 고삐가 달린 말과 황금 새와 황금 보리수나무를 가진 녀석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나? 여우가 서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트롤들이 여우에게 외쳤다. 글쎄요, 저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 지나갔다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증조 할머니가 값싼 케이크를 구워 팔던 시절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러자 트롤들은 웃음보가 터졌다. 그들은 서로 붙잡고 웃어댔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야겠군. 트롤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이제 여우는 왕자를 뒤따라갔다. 그들이 즐거운 여인숙과 다른 두 왕자가 있는 도시에 도착하자 여우가 말했다. 저는 개들 때문에 이 마을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제 갈 길을 갈 테니 왕자님은 형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나 막내 왕자는 도시에 들어서자 자신의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가는 건 너무 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첫째와 둘째 왕자는 막내를 보고는 뛰어나와서 아리따운 아가씨와 말과 새와 보리수나무 등 모든 걸 빼앗았다. 그리고 막내 왕자를 커다란 술통에 집어넣고 바다로 던져버렸다. 그런 다음 그 아가씨와 말과 새와 보리수나무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왕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가씨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점점 창백해져 갔으며 보기에도 불쌍하게 변했다. 말은 너무 마르고 비참해져서 탈 수도 없었다. 새는 울지 않고 그 빛을 잃었으며 보리수나무는 시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여우는 즐거운 여인숙이 있는 도시로 몰래 숨어들어가 왕자와 아가씨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궁금해졌다. 여우는 이리저리 찾아보고 기다려보다가 마침내 바닷가로 갔다. 거기서 바다 위를 떠내려가고 있는 술통을 보고 외쳤다. 텅 빈 술통아, 왜 그곳에서 떠다니고 있니? 나야. 왕자가 통 속에서 말했다. 여우는 바다로 뛰어들어가 힘껏 헤엄을 쳐서 술통을 붙잡고 무트로 끄집어냈다. 여우는 술통의 고리를 갉아서 끊으면서 왕자에게 말했다. 통을 짓밟고 차버리세요. 왕자는 술통의 나무 판자가 모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짓밟고 걷어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뛰어나왔다. 왕자와 여우는 함께 왕의 궁전으로 갔다. 그러자 아가씨는 다시 아름다워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마른 살이 찌고 윤기가 흘렀다. 새가 눈부시게 빛이 나고 다시 노래하게 되었으며 보리수나무는 꽃과 반짝이는 잎사귀를 피웠다.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저희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들은 보리수나무를 정원에 심었고 막내 왕자는 원래는 공주인 그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한편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각각 큰 통에 넣어져 높은 산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결혼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여우가 막내 왕자에게 자신을 나무판 위에 놓고 머리를 쳐달라고 청했다. 막내 왕자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다. 막내 왕자가 여우의 머리를 치자 여우는 잘생긴 남자로 변했다. 그는 트롤에게 붙잡혔다가 구출된 아가씨의 오빠였다.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온 나라가 이 경사스러운 잔치를 기뻐했다. 대리석으로 만든 손. 볼이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제인이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비록 초라한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옆집에 사는 농부만은 늘 그녀를 괴롭혔다. 한 번은 손수레로 제인의 정원 담장을 들이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말을 타고 달리며 제인의 호밀밭을 모두 망쳐놓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사는 걸 모두 원치 않아.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인을 좋아했고 제인의 가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그 해에도 여름 축제가 다가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제인과 춤을 추고 싶어서 그녀 주위에 얼쩡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풀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 제인은 몸을 굽혀 그걸 집어들었다. 작은 대리석 손이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다. 도대체 뭘 주었는지 우리에게도 좀 보여줘. 그러나 그것이 대리석으로 만든 손인 것을 알고 모두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는 제인에게 멀리서 말했다. 제인, 어서 그걸 던져버려. 분명히 마법에 걸린 걸 거야. 너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제인은 신경 쓰지 않고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대리석 손을 목에 걸었다. 그때부터 축제는 활기를 잃고 모두 멀리서 제인의 목에 걸린 이상한 손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제인만 그곳에 남아있다가 가장 늦게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제인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옛 성터에 이르게 되었다. 그 성은 언덕 위에 마을을 굽어보며 서 있었다. 갑자기 그 성에 전해오던 옛 이야기를 떠올린 제인은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 얘기는 성의 주인이었던 비열한 구두쇠의 유령이 왜 이곳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제인은 좀 두렵긴 했지만 축제 기분 탓인지 왠지 흥분되는 그런 저녁이었다. 폭신한 초록 이끼에 앉아 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저 아래 오두막과 농가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아름답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벽 하나가 큰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제인의 눈에 둥근 천장이 있는 대연회장이 보였다. 그곳에는 근사한 옷을 입은 귀족들과 높은 주름옷을 입은 신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인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연주가들은 류트와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고 시종들은 음식들을 바삐 나르고 있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그 주위를 둘러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제인은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신기한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 열중한 나머지 한 여인이 다가서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 여인은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다. 대리석순을 발견한 네가 아가씨라니 기쁘군.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아가씨, 가련한 내 남편을 도와줄 수 있겠소? 여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어요. 무슨 일이죠?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내 남편은 매우 탐욕스러운 왕이어서
백성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왕실 가족은 누구도 평화로이 쉴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 대리석으로 꾸며진 대연회장에서 매일 밤 축제를 베풀어야만 했지요. 우리는 모두 마법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흐르고 잔에 포도주가 넘쳐 흘러도 축제는 늘 우울했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평화를 되돌려줄 사람은 아가씨뿐이에요. 하고 제인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요? 내일 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구멍을 파세요. 하지만 반드시 혼자 와야 해요. 물론 그대의 부모님은 괜찮지만 말이요.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의 것이라오. 부정하게 얻은 재물들이 사라지면 다시 평화가 이 성을 지배할 것이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제인에게 기억의 징표로 언제나 푸름을 잊지 않는 상록수 다발을 주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 꿈속을 걷듯 제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제인은 그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침대 옆에 기억의 징표로 받은 상록수 다발이 순금으로 변해서 놓여 있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제인은 가족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그들은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그 옛 성토로 갔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를 파라고 했어요.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흙과 돌덩이들을 퍼냈다. 그러자 무언가 곡괭이에 부딪혔다. 그건 쇠로 만든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는 금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들은 그 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었고 오두막과 담장을 고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몇 마리 소와 땅도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다. 제인은 매우 행복했다. 그런데 대리석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웃집 농부는 제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자 궁금증과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가난했던 제인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 농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제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밝혀내려고 애를 썼다. 농부는 그들이 먼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서도 그는 계속 뭔가 자기 이웃의 비밀을 밝힐 만한 것이 없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다녔다. 그러다가 제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몰래 엿들었다. 오늘 밤 그 성에 가서 그 대리석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재물에 대해 고맙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손을 돌려주자꾸나.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우리처럼 행운을 얻게 되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왜 다른 가난한 사람이 행운을 잡아야 한다는 거야? 나도 있는데 말이야. 농부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은 자기 것이 될지도 모를 황금과 보석 생각으로 점점 뛰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다. 그의 이웃이 풀숲에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손을 그 자리에 두었다. 농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굶주린 독수리처럼 그 대리석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탔다. 농부는 명령조로 말했다. 자, 이제 나에게 왕의 보물을 보여라.
더 많이, 아주 많이.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성문 하나가 열렸다. 그런데 둥근 천장이 있는 대연회장에 왕의 해골이 서 있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회오리 바람이 그 성을 감싸더니 그 욕심 많은 농부와 말을 공중으로 멀리 날려보냈다. 아무도 농부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피로에 지친 농부의 말이 혼자서 마구간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주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손도 농부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대리석 손을 찾을 수 없었다.